안녕하세요. 최경진입니다. 이렇게 열린 형식의 토론을 제가 한번 사회도 보고 또 안내도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왔고요. 오늘 다양한 토론과 함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자됐는데, 제가 최근에 한 20년 내에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데이터 3법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걱정도 됩니다. 사실 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걱정이 뭐냐 하면, 보통은 법은 있는 듯 없는 듯 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없어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게 잘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법인데,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 혹시나 국민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마 사업자분들은 특히나 이 데이터를 앞으로 많이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기대가, 데이터 3법에 대한 기대가 그냥 희망 고문에 그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논의한 이 자리가 실제로 데이터 3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논의의 시작의 장을 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토론을 본격적으로 하기 앞서 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오신 분들이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주요한 데이터 3법의 개정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데이터 3법이라고 하면 세 가지 법률을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법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법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망법이 사실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전부 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이 시행되고 나면 남는 법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신용정보법 두 개인데, 이 중에 특히나 우리가 기대할 만한 거는, 둘 다 굉장히 기대할 만하지만 특히나 신용정보법이 다른 법보다도 훨씬 더 활용 쪽에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아마 많은 사업자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이 법률은 2월 5일 날 공포가 되어서 8월 5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한 6개월 남았는데, 6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토론을 통해서 말씀 나누겠지만,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걸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그거는 인격적인 거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을까? 내지는 이거는 데이터인데, 데이터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원유 또는 쌀이라고들 말하는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매우 디테일한 수준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어떠한 뎁스에 어떠한 유형의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6개월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잘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의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항이 개인정보 개념 정의가 합리화됐다는 건데, 사실 그동안의 언론 지상에 보면 이 부분은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개인정보 관련된 데이터 3법의 가장 큰 전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에 시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근데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 건 뭐냐 하면 바로 저 개인정보 개념정의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기업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써도 될까 안 될까, 이게 제일 문제거든요. 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있는 듯 없는 듯이 제일 좋다. 그런데 그건 다른 한편 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과연 법으로 규제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았어요. 특히나 어떤 분들은 데이터를 막 조합하는데, 이거를 한 10년 후의 기술로 컴퓨터를 한 100만 대가 연결해가지고 재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0.01%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개인정보일까요 아닐까요 질문했을 때, 식별 가능성이 0.00001%만 있더라도 개인정보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개인정보를 실제로 비식별화해서도 제대로 쓰지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지금 넘기 위해서 이번 법 개정에서 개인정보 개념 합리화를 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가명정보 개념입니다. 이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명정보인데, 가명정보 규정을 들어오면서 중요한 거는 기존의 개인정보가 아닌 영역, 소위 말하는 비식별 영역보다 좀 더 앞당겨가지고 가명화된 정보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처리한 거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처리한 것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법에 반영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규제 체계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기존에는 사실 조사 권한 같은 게 제대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권한이 다 합쳐지면서 조사 권한도 생기고 처분 권한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이제 조직 체계가 되고요. 네 번째가 양립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해외에서는 컴패티빌리티 테스트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A라는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A 다시라는 목적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엄격한 해석으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양립 가능성에 근거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합한 겁니다. 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는 입장에서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기준이 너무 나눠져 있고 시어머니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제 기관 가서 또 따라야 되고 저 규제 기관도 따라야 되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누구 말 들어야 되지? 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법을 합치긴 했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에 따라서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규정들을 다 정리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중복성이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를 일단은 법을 통합하는 쪽으로 우선 했고요. 이제는 지금은 물리적 통합만 했고 조만간 다시 개정을 통해서 화학적인 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처리 기준이 단일화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법의 핵심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제가 더 설명드리기보다는 이따가 토론을 통해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저희가 오늘 다섯 분의, 보시다시피 다섯 분의, 저 빼고 네 분의 이제 그 패널들을 모셨는데, 이 네 분께서 각각의 전문성에 기초해가지고 이 개인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으로는 김종혁 대표님을 모시고서 저희가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같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자를 순차적으로 모셔가지고 발표를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종혁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누프 김조영입니다. 오늘 주제가 그 데이터 3법인데요. 그 데이터 3법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어떤 규제 개선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상황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개인의 데이터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데이터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DID, Decentralized ID의 약자인데요. DID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DID 관련돼서 저희 아이콘누프가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 특히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DID가 탄생한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서비스 초창기에는 다 아이디 패스워드들 베이스의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죠. 아이디 패스워드는 사전에 제가 누구란 거를 어떤 서비스에 등록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아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맞다는 식의 서비스죠. 아이디 도용의 문제라든지 사실 보안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이었지만 실제 서비스가 무너질 정도가 아닌 서비스들, 가벼운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가 막 퍼져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커머스라든지 금융 서비스들이 탄생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인증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실제 아이디 패스워드는 내가 알고 있는 거 기반으로 사용자를 확인하는 what I know 기반의 인증 수단이었다면, 그 인증서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는 인증서에 폐허가 되는 개인키라는 게 있는데, 이 개인키의 소유 여부를 전자서명이라는 걸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what I have 기반의 인증의 레벨을 한 단계 높은 인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개인키의 관리 책임을 사용자한테 부여한다든지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였는데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오면서 사실 이제 사용자 중심의 UX를 제공하지 못해서 퇴출 대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 커머스나 금융에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이디 패스워드는 이제 대형 포털 서비스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나타나면서 해당 인터넷 서비스 쓰는 아이디로 다른 서드파티 서비스를 쓰게 하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일부 당연히 사용자에게 편익을 준 건 사실이지만 최근에 그 페이스북의 캠브리지 아날리티카 사건처럼
그 개인 정보를 서드 파티들이 오남용함으로써 생긴 아주 눈덩이 같은 피해가 발생한 어떤 문제점도 드러내게 됐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DID란 것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DID는 한마디로 그 아이디 관리의 패러다임이 변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실 세계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제가 뭐 그 신원을 증명해 주는 곳에서 신분증을 받아다가 지갑에 뭐 주민등록증, 면허증, 뭐 사원증 가지고 출입증 가지고 다니다가 제출합니다.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하고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본인 확인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온라인은 굉장히 사실 이상한 구조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어느 서드 파티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서비스 기관에. 그리고 그 서비스 기관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받고 있죠. 결국 그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제3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중앙 관리형 구조인데요. DID는 현실 세계처럼 이것을 개인이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기 주권형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 아이콘루프가 이런 DID를 이제 제도권에서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게 마이아이디 서비스인데요. 뭐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서 그 사람이 맞는지 해주는 곳이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뭐 비대면으로 계좌 같은 걸 한번 개설해 보신 분이면 아실 텐데 굉장히 엄격한 단계를 거쳐서 본인임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디는 이렇게 금융에서 인정받은 신분증 정보를 디지털 신분증화해서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심지어 오프라인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금융에서 발생되는 그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융위에 그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고 작년 6월에 샌드박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가장 마이아이디의 그 사용처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융이에요. 금융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 뭐 휴대폰 본인 인증, 뭐 계좌 소유 막 이런 송금도 해보고 뭐 적요를 찾아서 입력하고 신분증 사진 촬영하고 이런 과정들을 뭐 계좌를 개설하거나 아니면 OTP 같은 걸 발급받거나 본인 인증을 높은 수준으로 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마이아이디 이용하면 바로 마이아이디 확인 한 번으로 모두 스킵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마이아이디는 이제 아이덴티티 플랫폼이기 때문에 아이디를 발급할 곳 그리고 사용할 곳, 사용자들 간의 어떤 그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라는 그 협의체를 출범을 했고요. 뭐 신한은행을 비롯한 18개 금융기관부터 뭐 포스코, 뭐 사람이 야놀자 같은 그 대형 IT 기업, 스타트업까지 해서 현재 47개 파트너들이 한 3천만 명 이상의 유저베이스를 갖고 있는 곳에서 마이아이디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아이디의 처리 흐름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실 세계와 거의 같아요. 사용자가 신원을 발급해주는 금융 뭐 공공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발급받습니다. 발급받을 때 그걸 보통 크레덴셜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크레덴셜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도 이 신원 발급자가 블록체인에다 등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 이후 크레덴셜을 사용자가 뭐 금융실명이나 뭐 본인 확인 같은 필요한 곳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신원 사용처에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발급 기관이 등록해놓은 검증값을 통해서 이 그 크레덴셜이 신원 발급자가 발급한 게 맞구나, 변조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비단 이 DID 기술은 이 마이아이디 기술은 뭐 본인 확인하는 데만 쓰이는데 국한되지 않아요. 실제 저희 아이콘루프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진미와 브루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진미 같은 경우는 이제 방문자 예약 관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실제 우리 어떤 사이트에 방문할 때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장을 보내고 그 방문증을 가지고 입구에서 QR 스캔하면 바로 체크인하는 서비스인데 이렇게 방문을 인바이트한 기록, 실제 그 사이트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활용할 수 있는 크레덴셜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브루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반의 증명서 뭐 자격증 관리 서비스인데요.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뭐 대학교들이 졸업식이 지금 연기되고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데 포스텍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학위 수여를 받은 뭐 1,000여 명의 대상으로 브루프를 통해서 모두 졸업장을 이제 수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격증, 졸업증, 뭐 학위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레덴셜로서 개인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마이아이디를 통해서 금융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금융 실명증으로서 적용이 되고 그 비금융까지 여러 유즈 케이스를 자꾸 확대해 나가면 정말 다양한 개인정보 활용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그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기관만 가지고 있던 금융 데이터를 금융기관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또 외부 데이터까지도 합쳐가지고 여러 그 빅데이터 시켜서 인사이트를 얻고 또 최적화된 어떤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금융위가 공개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그 예시인데요. 실제 어떤 결제 데이터라든지 뭐 그 사람이 금융 데이터에다가 뭐 지리 정보와 뭐 업무 지구 정보들을 합치게 되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맞춤형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시를 들고 있고요. 또 그런 금융 데이터에 뭐 매출액이나 유동인구 데이터를 합치면 상권을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금융위가 금융 마이데이터의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마이아이디를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사용자에게 분리시키고 나서 사용자가 그 아이덴티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 아이덴티티를 이용해서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쌓이는 개인정보 행동 데이터들을 사용자가 단말을 통해서 직접 보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게 되면 뭐 그런 데이터 거래도 가능하게 되고요. 또 사용자에게 좀 더 여러 사용자의 속성에 있는 여러 속성에 맞는 초개인화된 서비스들이 제공이 가능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활용 내역들이 명확하게 트래킹이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아이디 로드맵 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는 2002년 상반기에는 그 금융 샌드박스에 맞게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으로서 여러 금융 서비스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점점 비금융에까지 사용처를 확대해 나가면서 크레덴셜들을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저 단계가 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그 초개인화된 맞춤형 뭐 마케팅 정보라든지 이런 그 상품 제공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사용자의 크레덴셜이 쌓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용자가 자신의 그 개인 데이터를 빅데이터해서 가명 처리도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빅데이터 거래까지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DID 기반의 그 마이아이디 같은 경우가 실제 데이터 3법에 이 추구하는 데이터 주권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마이아이디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 들으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이게 데이터 3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아마 의문을 가지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맥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마이데이터라는 용어가 자꾸 나왔어요, 여러 번. 근데 여러 나라, 특히 선진국들에서 마이데이터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근데 마이데이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적인 논의를 정리해 보면 마이데이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본식의 정보은행 방식입니다. 뭐냐 하면 제 데이터를 어떤 정보은행에다가 신탁을 해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제가 허락을 해주면 활용하는 곳에다 이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일일이 데이터 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가 안 되니까 이 통제에 대한 권한을 은행에다가 정보은행에 위탁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는 방식인데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GDPR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GDPR에 보면 데이터 포터빌리티라고 해서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제 A라는 기업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나한테 달라고 요청하든가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구한테 이전시켜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보 이동권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개편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정보은행 방식인데 사실 지금 이 방식은 저의 신원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런 특정 업체라든가 또는 어떤 서비스에다가 놔두고서 그걸 이제 활용케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번 데이터 3법에 보면 특히나 신용정보법에 개인 신용정보 이동에 관한 권리가 포함됩니다. 이게 굉장한 이제 법적인 진전인데 이것이 없을 때랑 있을 때랑은 이런 사업이 가능하고 안 가능한 문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나면 이제는 금융 샌드박스를 통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데이터의 좀 더 정보 주체가 좀 더 정확하게 통제할 수도 있고 또 이동시킬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어떤 수익도 정보 주체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무적으로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분은 사실 의료정보 쪽에 의료정보 관련된 서비스에서 좀 특화된 분인데요. 이은솔 메디블록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메디블록의 이은솔입니다. 저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의료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 3법 이번에 개정이 됐다라고 해도 뭔가 좀 산업적으로 아주 활발한 어떤 산업적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의료 데이터들이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의료 데이터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들을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원에 있는 의료 정보 데이터들을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얻는 데이터, 얼마나 걸었는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런 라이프 로그 데이터들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뭐 유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는 뭐 얘기하는 뭐 청구 데이터, 실제로 뭐 심평원이나 보험사에 청구하는 그런 청구 데이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라고들 모두들 인지를 하고 있고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금 투박한 슬라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의료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환자 기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흐름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에 보면 어떤 낡은 종이에다가 뭔가 휘갈겨 쓴 이런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의료기관에 가면 저런 종이에다가 환자 기록을 쓰면서 의사들이 환자 진료를 봤었죠. 지금도 이렇게 종이에다가 차트 기록을 해나가면서 환자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긴 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생기고 난 후에 여기 제가 써놓은 EMR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에는 이 EMR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게 어떤 증상이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기록을 컴퓨터에 일종의 노트 같은 형태로 남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피검사라든지 여러 형태의 검사를 하고 그 기록 또한 이 EMR에 통합이 되죠. 이 EMR이 한 80년대, 90년대 이후로 굉장히 발전을 해오고 있긴 한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환자가 한 의료기관에 있다가 다른 의료기관에 가게 되면 그 정보를 활용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EHR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PHR이라는 시스템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EHR이라고 하는 시스템은 의료기관들끼리 환자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아산병원에 진료를 받는데 그러면 서울대병원하고 아산병원끼리 진료 기록을 공유해가지고 제가 연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EH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EHR 같은 경우에는 환자에게 기록이 공유된다기보다는 의료기관끼리 데이터가 공유된다 보니까 환자가 이거를 활용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해서 아마 가장 크게 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시는 부분이 저런 EHR 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들을 밖으로 빼내가지고 뭔가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패널 토론 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HR가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PHR입니다. 사실 정부도 그렇고 세계의 여러 나라 그리고 산업기관 내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PHR인데요. 이 PHR은 환자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의료 데이터를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내가 뭐 서울대병원에 갔다가 또 내과에 갔으면 그 서울대병원과 내과에 있는서 진료본 기록이 제 스마트폰 이런 곳에 저장이 돼서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어떤 만성병 관리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성병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 이 PHR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김종혁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말씀하신 마이데이터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PHR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관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오른쪽에 있는 기관들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관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데이터를 중개하는 개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의원과 병원에서 의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환자한테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나 가정용 의료기기 이런 데서 건강 또는 의료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런 데서 생성된 라이프 로그 데이터 등도 환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환자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자 하면 그런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자기가 새로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자고 하면 그 새로운 의료기관에 방문해가지고 그 기록을 전달함으로써 어떤 진료를 연속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게 이제 일종의 개인 건강기록 PHR,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마이데이터 개념이 의료에 적용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분야에서는 저희 회사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가 작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진료 내역 확인 및 교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실행이 됐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병원과 차암의원을 비롯해서 이런 몇 개의 기관들하고 이 사업을 했었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생성된 기록이 환자의 스마트폰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스마트폰의 기록을 환자가 그냥 파일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료 내역 확인 및 교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임상 시험 등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지원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신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서비스, 어떤 건강 코칭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마이데이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실손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실손보험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이 서류를 받거나 그런 다음에 그 종이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의료기관으로부터 바로 데이터를 받고 또 그거를 보험사에 보냄으로써 바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작년에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현재 의료계에서는 데이터 3법에 의해서 산업적으로 어떤 데이터 활용이 많이 일어날 거다.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하지만 이런 마이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은 사실 데이터 3법 이전에도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의료 데이터 자체가 좀 너무나 민감한 데이터다 보니까 데이터 3법 개정에 의해서도 밖으로 나올 데이터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이 뭔가 서비스를 받기에는 이런 마이데이터 플로우를 통해서 데이터 활용을 일어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패널 토론 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만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제 의료 정보 내지는 건강 정보 관련된 이제 입법적 영역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는 의료 기록에 있는 정보를 보호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좀 이따가 여러분들이 용어를 쓰실 때 의료 정보란 단어랑 건강 정보란 단어 두 가지가 혼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의료계에 계신 분들은 많이들 인용하는 법이 미국의 히파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 의해서 그 의료 기관에서 만든 그 아까 보셨죠? 메디컬 레코드가 있습니다. 메디컬 레코드에 있는 그 정보를 보통 과거에는 비밀로 보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점점 활용성이 높아지면서 사실은 그것이 특히나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실제 여러 가지 건강 보건을 위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가 우리가 말하는 의료 정보인데요. 의료 정보는 왜 중요하냐 하면 의료 정보는 확인된 정보예요. 누구에 의해서?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그 의료 정보랑 기타 정보가 막 결합된다 그러면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에 대해서 어떤 측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의료기관에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저에 대한 측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의사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가 인공지능인 거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좀 더 정밀하게 한다고 그냥 집에서 제가 측정한 막 데이터들을 막 갖다 집어넣어요. 그럼 과연 그 결과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다음에 누가 책임질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의료 정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센스를 가진 곳, 특히나 병원에서 수집해가지고 만든 정보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시간이 흘러서 건강정보라는 단어가 막 쓰입니다. 건강정보는 뭐냐? 이걸 포함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강정보,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핏 같은 거 차고 다니잖아요. 핏핏 같은 거. 그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이 다 이제는 건강에 관련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정보법에서는 특별히 보호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센시티브 데이터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EU에서는 특별한 카테고리의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민감 정보의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건강 정보입니다. 헬스 데이터.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외에서 생성된 데이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으로 이제 보통 논의할 때는 이제는 꼭 의료 데이터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는 이미 의료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더 넓은 개념으로 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 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되고요. 이번 법에서 특별히 이제 사실 좀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감염화를 통해 가지고 이용하는 건데, 그 부분 중에
특히나 과학적 연구에 의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이 보통 제약회사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험사에서 이제 어떤 보험 요율을 산정하거나 할 때 기존의 사고율 같은 걸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평가할 때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따가 우리가 건강 정보 관련된 거는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자, 세 번째는 여기 순서랑 좀 다르게 끝에 있는 이지영 S&P랩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S&P랩 대표 이지영입니다. 지금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는 사실 이제 서비스인데 이제 무슨 플랫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제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거래하는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자체를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이용 권한을 거래해보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벌써 끝나버렸네요. 네.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제 그림은 아니고요. 이제 아마 금융위 아니면은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그린 그림일 텐데 기본적으로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가 좀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취지는 좋죠. 금융 데이터, 은행에서 은행 데이터, 카드 데이터 그리고 통신사 데이터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뭔가 이제 사용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서 뭔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마이데이터 어떤 산업에 바라는 그런 바였겠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정보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스코어링을 이제 프라이버시 이제 리스크 스코어링 같은 걸 해보면 데이터가 1 더하기 1은 이제 리스크가 2가 되는 게 아니라 한 4, 5쯤 된다고 보시면 거의 맞을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보안 리스크, 이제 개인정보 리스크만 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또 불편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당연히 디폴트고 제3자 제공 동의, 열람 동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발상을 전환을 해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한 게 바로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를 나만 가지고 있고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지 않고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용 권한 컨셉으로 이제 수요기관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디폴트가 바뀜으로 인해서 이 개인정보 수집 동의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는 사실 제가 이제 GDPR 쪽을 공부하다 보면서 이제 그 영국의 이제 의료법을 이제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다른 얘기인데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제가 뇌사자가 되면 그냥 제 장기를 그냥 꺼내간대요.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나 했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제 의사에 반하는 건 아니었고 이제 디폴트만 바뀐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이제 내 장기를 기증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기증하겠소라고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기증자가 되는 건데 거기는 이제 반대로 내가 기증 안 하겠소라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이제 기증 리스트에서 빠지는 형태입니다. 이제 영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사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시작했었고 스페인이나 기타 다른 나라는 훨씬 더 그 이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는 다 이제 일단 그 개인 정보를 주고 시작했었는데 주지 않고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다라는 거에 착안해가지고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마이데이터 이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여전히 이거는 마이데이터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의 손에 있는 데이터를 내가 기술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으면은 넷플릭스나 이런 데 가서 사실 팔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IPTV 보면은 앞에 이제 이거 녹화하면 추적할 수 있다, 처벌받는다 이런 협박을 하는 그런 워터마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러지 말고 개인 데이터를 나만 저장하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떻게 이용하라고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해서 이제 단말 내에서 이용을 하게 하자. 종류와 기간, 횟수 같은 거를 제한해가지고 단말 내에서 이용하게 하자. 쉽게 말씀드려서 개인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이용 권한만 주자. 이게 사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 앱 같은 것들이 있었을 때 그 내 위치 정보, GPS 정보 좌표가 이제 가는 경우는 이제 내가 수집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수집 동의를 하지 않아도 그 좌표만 보고 그 지도 앱이 그 근처에 자기가 있는 지도 위치를 띄워주는 거는 GPS 정보가 사실 그 서버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휴대폰에 이제 연락처 앱 카메라 권한 주세요 이렇게
팝업이 뜨는 것도 전부 다 앱들이 로컬에서 쓰는 거지 내 휴대폰에 있는 뭐 연락처 정보를 다 빼간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적인 데이터에도 모두 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 이제 플랫폼이고 저희 제안입니다. 사실 이 그림들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화사가 영화 파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 극장에 와서 이제 극장에 와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팔고 있죠. 개인 정보도 개인 데이터도 개인 데이터를 파일로 로 데이터로 주는 게 아니라 단말내에 와서 기업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팔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뭐 거기에 따른 수익 모델은 뭐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려도 어떻게 되는 건지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느냐 기술적인 구현 되게 궁금하실 분 되게 많으신데요. 조금만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소개하면 이제 저희 영업 기밀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취미를 예를 들면은 내 취미가 골프라는 거를 예전에는 이제 뭐 예를 지마켓이나 아마존에 이제 제공을 했었죠. 내 취미 정보를 로데이터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그 정보를 가지고 골프가 취미인 사람한테 마케팅을 뿌려라 하면 이렇게 메일이 가든 뭐 문자가 가든 하겠죠. 근데 사실 이 메커니즘에서 내 정보를 주지 않고도 이건 얼마든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제 내가 어떤 내 정보를 저장할 디바이스나 어떤 처리를 할 어떤 장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이디 설정하고 패스워드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 정보를 다 줘야만 뭔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더 웬만한 분은 다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들고 계시니까 거기다가 내 취미 골프다 나만 저장해 놓고 지마켓 앱이든 아마존 앱이든 내 단말 안에서 이 휴대폰의 주인의 취미는 골프네 하고 이제 골프에 대한 마케팅을 로컬에서 판단해서 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사실 익숙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개인들이 개인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그런 디바이스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 자체를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비식별 데이터 이용도 이제 뭐 좀 이따가 패널 토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텐데 비식별 전에 이제 가명 정보 특히 이제 가명화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이제 가명화를 할 때 이제 가명화를 다시 이제 재식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나 어떤 키값 같은 것들을 기업들이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이 개인 정보를 내가 아예 그냥 처음에 가명화를 시킬 때 비식별화를 시킬 때 내가 이렇게 비식별화 가명화를 해서 줘버리면 사실 그 정보는 굉장히 이제 익명화 수준의 정보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2단계는 뭐 비식별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사실 이제 저도 삼성전자에 있을 때 사실 그 기업이 개인 정보가 아주 디테일한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마케팅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집 동호수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남 산다. 그다음에 3, 40대 가장이다 이런 어떤 패턴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보면 되는 거지 아주 뭐 동호수 생년월일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예 비식별을 해서 줘버리는 뭐 해서 주면 충분한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데이터를 로 데이터로 줘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택배를 받으려면 이제 제 주소를 주긴 줘야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력을 추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 데이터를 주지 말아야 사실은 이제 디지털 자산화가 가능합니다. 패널 토론 때 얘기 나오겠지만 그 보상에 대한 부분 이제 디지털 데이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한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실 무한복제 가능한 거는 자산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 줘야 된다. 주더라도 최소한에서 주자. 그리고 줘야 된다면 그 이력을 끝까지 추적하자. 그래야만 자산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온 디바이스 마이 데이터 모델의 어떤 기본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쟁력으로 보자면은 이게 뭐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게 진짜 실질적인 데이터 주권 보장 플랫폼이다. 데이터를 줘놓고 남이 어떻게 이제 물론 이제 법적으로 거버넌스에 따라서 내가 이제 동의를 해줘야만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한다.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이제 데이터 주권 확보 방법이고요. 정말 데이터 주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면 일단은 안 주고 시작하는 게 디폴트여야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마이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법에 의한 거버넌스인데 이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활용 동의, 어떤 사용자한테 동의를 일일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단말 내에서 이제 카메라 권한, 뭐 주소록 권한 허용하는 것처럼 단말 내에서 이용 권한 허용으로 이제 개념을 바꾸자. 개인정보 이동권도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를 통하면은 가명정보 및 결합 등이 내 단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다음에 프로파일링에 대한 어떤 이력도 다 조회가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과 어떤 차별점
디폴트로 이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차별점들이 있다라는 거를 소개시켜드리고요. 이거는 뭐 사실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는 이제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홍콩에서 한참 시위할 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제안했었던 모델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도 말씀하신 이제 그 정보은행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 PDS 퍼스널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이제 새로운 영역이 이제 저는 이제 소개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용 권한 컨셉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뭐 이해력이 좋으신 분은 이해 금방 하시지만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그냥 내 정보 가져가고 돈이나 주지. 이제 분명히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업계도 어떤 데이터 패키징을 통해서 이렇게 아예 데이터 셀링하는 모델도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가 가장 이제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은 지금까지 제대로 시작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이제 마이데이터가 이제 오픈 뱅킹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신한은행의 데이터와 우리은행의 데이터가 겹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산업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에서 B 기업으로 옮겨줘라라고 했을 때 하다못해 주소라도 겹칠 수 있고요, 다를 수 있고 전화번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정합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 2개 모았다고 해서 2개 다 마케팅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분명히 개인한테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시 이제 이동 하라고 이제 개인이 시켰는데도 이동 못하고 다시 확인할 거면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개인이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앱 기반이 아니라 웹 기반으로 요즘 이제 인증서 뭐 아까 인증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브라우저 기반 인증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공인증서를 이제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도 이제 발전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패널 토론 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발표는 사실 우리가 데이터를 운영하다 보면요 항상 까먹는 게 있어요. 데이터 경제 활성화, 데이터 3법의 가장 중요한 개정 목적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밸류 체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밸류 체인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주체들이에요. 실제로 데이터 서브젝트들은 이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냥 데이터를 내놓으면 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혹은 나에 대한 데이터를 내놓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밸류 체인 속에는 전혀 안 들어가고 그 밸류들은 그냥 이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수집하거나 이용하거나 유통시키는 사람들만 가집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 주체까지 끌어올 거냐 이 라이프 사이클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아마도 마지막 4번째 발표가 그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명호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시제 이명호입니다. 저는 잠시만요. 디지털 사회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마이데이터라든지 이쪽 분야에 연구를 했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데이터 3법이라든지 마이데이터라든지 그쪽 분야에서 저희가 소비자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 우려되는 것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라는 점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다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저희가 얘기 드린 것도 또 한편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제목은 마이데이터와 마일리지는 뒤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3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마이데이터라는 개념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소비자들이 바라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많이 익숙한 장면일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 뭔가 할 때마다 뭐 인증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개인정보 보호 동의, 확인 동의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 다 읽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근데도 뭘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할 때마다 야 이거 참 부조리다. 이거를 내가 한번 했으면 저장이 돼서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게 뭔가 좀 생산적인 사회 같은데 우리는 왜 이거를 자꾸 반복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데이터 3법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다든지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원했던 그동안에 뭔가 이상했던 것들이 많이 좀 정리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개인 정보가 무엇인지 좀 개념상의 혼란들이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데이터. 일반적으로 뭐 개인에 대한 퍼스널리티라든지 프로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건 프라이버시에 관한 거다.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들이 어떤 때는 이것의 기본적인 정보로서 공개돼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는 혼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서는 뭐 나이, 성별 이런 것들 떠나서 그것이 개인 정보라면 최근에는 또 이 측정 나를 측정한 정보, 다른 사람이 측정한 거죠. 이건 뭐 혈압이나 질환에 대한 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누구 정보지? 이건 어떻게 보호돼야 되나? 그리고 또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움직인 기록들이 다 나오는 동선은 이건 개인정보라는 개념 속에서 사실 새롭게 등장한 개인정보들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나 납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거고 또 어디까지 내가 보호돼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납세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는 개인정보로서 취급되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아니고 원하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기록으로서 취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거는 보호돼야 되고 어떤 거는 사회적으로 공개돼서 활용되는 것이 좋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는 것이 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데이터 3법에서는 이런 나에 관한 정보가 어떤 것들은 보호되고 어떤 것들은 활용되고 나는 그런 거에서 동의하는 것이 나에게는 좀 찝찝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필요하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되면서 개인정보 개념이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사회적인 합의들이나 우리 사람들 통념 속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좀 저는 하나의 문제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된 것은 사회적으로 아까 뭐 법이 우리나라 개인정보 도입법이 늦게 되면서 이 혼재됐던 부분도 있는데, 과도하게 우리가 너무 많은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주민등록번호는 10원에 팔리고 최근에는 아까 보니까 1원에 팔린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개인정보에 대해서 내 정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 팔리고 있어, 내 정보는 자꾸 보호돼야 돼 하는 요구들이 점점 더 강해지면서 아까 보여줬던 화면 같은 이런 넌센스 같은 행동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데이터 3법이라든지 이후 추후 실제 서비스 단계까지 가는 사이에 많은 부분들이 또다시 좀 합의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의 요구입니다. 뭐 개인정보와 가명정보, 익명정보 이거는 뭐 저기 사회자분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데이터라는 것이나 정보는 보호되는 분야였고 활용되는 영역들이 있다고 봅니다. 본인은 감추고 싶지만 사회적인 가치나 공익을 위해서는 공개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 정보가 어느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측면에서 활용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아까 의료 데이터라든지 그 부분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거는 의료에 대한 개인적인 기록은 보호돼야 될 정보지만 이것들을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가치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는 사회적으로 목적을 위해서 사실 효용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현재 사회적인 합의가 그런 것에서 사람들은 합의되고 있는 건지, 내 정보는 보호되기를 바라면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정보는 분석이 돼 가지고 나한테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닌지,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도 또 그런 또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내가 기록되기를 허용하는 정보, 이용되기를 허용하는 정보,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결국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 어떻게 보면 마이데이터라는 영역에서 아까 내가 공개하는 영역들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으로서 좀 제기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도 좀 의문이 있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이렇게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내 데이터가 팔려다니면서 기업체에서 돈을 벌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경제는 바로 그런 경제다.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내 데이터를 가서 기업이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가치는 무엇이지 하는 의문이 들 거라는 겁니다. 이 의문을 사실은 해소시키는 부분들이 서비스 제공자들이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사실 내 정보가 마케팅을 위해서 활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동의하기 쉽진 않겠죠. 그렇지만 당신의 데이터가 분석이 돼가지고 당신의 맞춤형 정보가 되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로서 가공이 돼서 제공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부분들은 내 정보가 털려서 마케팅에 활용되고 있어 이런 거지, 내 정보가 활용이 돼가지고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어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에선 사례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데이터 3법을 밟아두면은 소비자로서의 우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심평원 같은 경우선 의료 데이터 활용하기 위해선 월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공익적인 측면이라면 무료로 제공해서 좀 좋은 치료법이 개발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점점점 데이터를 팔아야 되는 것이야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걸 명확히 해주고 나한테 나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정보가 활용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식으로 데이터가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 마이데이터나 마이아이디를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마일리지를 갖고 있죠. 그 마일리지가 여기도 있고 신용카드 있고 항공사도 있고 이렇게 되고, 근데 카드사 마일리지만 해도 그 지금 적립된 것이 1조 4천억이 넘고 5년 지나면 유효가 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만 해도 매년 1천억 정도가 된답니다. 이거 사실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기의 푼돈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할 때 지금 뭐 포인트 통합정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포인트를 거래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마이 아이디나 마이 데이터로 해서 관리하면 내가 갖고 있는 부분들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이 지갑 같은 걸 통해서 포인트를 거래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서비스가 등장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패널 분들 모시고 저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오시죠. 네, 이제 다시 패널 토론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오늘은 주로 활용 쪽에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반대편에 만약 보호 쪽을 강조하신 분이 계셨으면 훨씬 재밌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럼 아마 불꽃 튀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작은 불꽃으로 주로 활용 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데이터 3법 논의하면서 제가 사실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 싶은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네 분께서 공통적으로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셨는지, 그리고 기대하셨다면 도대체 뭘 기대하셨는지를 정말 궁금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마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지켜본 분들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데이터 3법이 통과돼서 데이터 경제가 잘 됐다 하더라도 그래서 나라가 잘 살면 나도 그냥 뭐 잘 살게 되는 거겠지라는 정도 외에 구체적으로 뭐가 나한테 좋아지는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다루시는 분들이 주로 오셨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우선 데이터 3법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것, 그리고 정말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 같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차례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데이터 3법에 저희가 기대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사실 그 안에 구체적인 뭐 내용들보다는 이제 시작점으로서 데이터의 오너십에 대한 생각 자체가 이제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그렇게 환기됐다는 점에서 사실 그런 쪽에서 제가 기대했던 바가 크고요. 실제 사실 또 그 법 내용 자체는 사실 그 내용만 보기에는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반
지금은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 그 주체에 대한 논의가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벌써 또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으로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그 사용자 중심의 그런 좀 논의가 앞으로도 계속 좀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한 게 좀 사실이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데이터 3법이 개정됐다고 해서 의료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의료 정보를 이제 바꿔서 쓰기 원한다고 하면 이제 가명 정보 형태로 쓸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긴 한데 이 가명화라는 것이 의료 정보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CT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CT 사진에 뭐 제 이름을 지우고,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에 있는 제 이름을 지우고 또 뭐 제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환자번호 이런 것들을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제 CT 사진을 3D 모델링으로 재생을 하면 저처럼 생긴 거를 인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정보까지 만약에 지운다라고 하면 이 CT 사진으로 어디다 쓰겠냐? 약간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료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 가명화를 어느 레벨까지 할 거냐,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언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더 큰 이슈 중에 하나이고 지금 당장 이 데이터 3법이 개정됐지만 할 수 있는 거는 그리 많지 않다, 이런 게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만약 연구나 이런 목적에 의해서는 만약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 연구 목적이나 이런 거는 IRB 통과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 3법이 통과는 됐지만 어떤 식으로는 이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사실 뚜렷하진 않거든요. 데이터 3법 자체에. 그래서 아직까지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아까 이제 김용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이제 데이터가 흘러갈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뭐 저는 특별하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3법만 통과된 거고요.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오늘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그 업계들 이제 의견 청취한다고 이제 은행회관에서 사실 간담회를 열었었는데 저희도 이제 팀원이 한번 갔었는데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 큰 강당에 이제 못 들어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업계에서는 되게 이제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그 반증일 거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대가 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참석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모였다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다라는 건 약간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가명화 그 수준 이제 얼마만큼에서 가명을 허용하고 이제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업계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개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뭐는 사실 이게 빅데이터죠. 어떤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유동인구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할 때 합리적 판단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정보가 충분히 우리를 수집할 수 있는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일 수 있겠지만 제대로 어디 가서 얻기 어렵고만 뭔가 사람 안 오는 데다 상점 열는 경우도 있고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질환과 그리고 어떤 그 음식물이 소비했던과 관계성을 분석하고 싶은데 없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의 개념 속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충분히 되면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개선나가는데 데이터가 많이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번 빅데이터 3법에서 좀 사회적인 효과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상당한 전문가분들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사실 저는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오래 다루면서 정말 극과극에 있는 분들 많은 분들 뵀거든요. 근데 의견도 많이 듣고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이렇게 네 분 다 그냥 차분한 기대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기대를 갖거나 아니면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차분한 기대를 가지시는 걸 보니까 나름 또 되게 밝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법을 냉정하게 잘 바라볼 줄 알아야 그 범위 내에서 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 말에 법이 너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컬럼을 하나 실었던 게 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데이터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이제 관점인데
현재의 통과된 이 개정 데이터 3법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숨통이 트였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괜히 큰 기대를 가지고 탈라는 것보다. 또 한편으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준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차분히 봐야 될 것이 바로 가명 정보입니다.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익명 정보라는 개념은 조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익명이 극대화되면 가명도 극대화되면 사실 익명에 가깝고요. 익명을 아주 약하게 하면 가명 정보가 가깝고, 익명을 아주 세게 하면 그냥 식별이 안 되는 비개인 정보가 돼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참 어려운데, 이제 우리가 보통 논의하는 개인 정보가 아닌 영역, 그러니까 이제 통상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 익명 정보라고들 하거든요. 익명 정보와 그 다음에 일반 개인 정보를 가명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가명 정보,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그런 이제 개인 정보 영역이 있는데, 사실 현행법상 이제 개정법에 의하면 가명 정보도 개인 정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 장치는 다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개인정보 이 관련된 법이 개정되면서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가명 정보를 무한정 자유롭게 아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들 오해를 해요. 근데 가명 정보 관련된 규정을 잘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많은 제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명화를 일단 잘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가명화를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가명 정보를 쓸 수 있는 목적이 현행법상으로는 3+3+ 알파예요. 3이 뭐냐 하면 통계 목적, 그 다음에 공익적 기록 보존, 그 다음에 과학적 연구. 물론 그 뒤에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등을 놓고서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등은 없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넓게 해석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기준은 아마 넓게는 당분간 해석이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세 가지일 텐데, 이 세 가지 목적에 엄격하게 맞아떨어져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식별 금지 의무나 안전조치 의무 같이 여러 가지 의무들이 부과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요. 이런 이제 종합적인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가명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게 현행 개정법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패널 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실제로 데이터를 다루시니까 그런 느낌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가명 정보와 익명 정보와 그리고 일반 개인 정보 사이의 선을 그을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플로우에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행법과 새로 만들어지는 이 시행되는 개정법과 또 전 세계의 그런 개인정보 관련된 법에서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과연 이 브라이트 라인을 그을 수 있느냐, 기술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경험칙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라인을 기술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기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게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2018년도부터 이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제 개인정보 비식별 대회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실제 다뤘던 단어가 이제 100만 명의 이제 통신사 데이터, 그다음에 은행 데이터, 그다음에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을 다 결합해가지고 이제 공유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비식별 후에 이제 재식별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실제로 상당수가 이제 원한다면 이제 재식별이 가능한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결국은 저희가 어차피 트레이드오프니까 이게 어떤 유용성, 그다음에 위험성을 이제 저희가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각 산업별로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일단 제 짧은 생각입니다. 두 분 중에 의견이 있으실까요? 예, 산업적으로 이제 좀 나눴을 때가 의료 쪽에서 좀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의료 쪽이 사실 그 선을 긋는 게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라고 하면 뭐 36세 남성 이런 거는 누구나 봤을 때 거의 익명 정보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좋습니다. 근데 127세 남성 이러면 전 세계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나이 하나만 따져도 이게 그냥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가명정보인지 아니면 익명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이 범위가 너무 넓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정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 사진을 메타 정보를 다 지운다고 하더라도 사진 자체를 뭉개지 않는 한은
거의 개인정보에 가깝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사진을 뭉개는 순간부터는 이미 쓸모가 없는 정보로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의료정보 쪽에서는 많이 논의되는 게 전문가가 봤을 때가 아닌 전문가가 봤을 때는 사실 너무나 쉽게 식별할 가능성이 크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을 들이지 않는 한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을 가명 정보로 하자, 이런 비식별화에 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나 외국에서도 정의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정도에 준해서 가이드라인이 생기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현재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논의하고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저도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그 가명 처리된 개인 내 정보가 어떻게 가명 처리됐다는 것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으면, 개인이 인정하게 된다면 사실 문제가 없지 않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상황과 뭐 여러 조건에 따라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명확하게 내 개인정보를 어떻게 가명 처리했다는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다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질문했을 때도 아마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걱정 내지는 또 한편은 기대를 했는데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되짚어 보면 우리나라는 사례가 별로 없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히파라고 하는 건강 정보 관련된 법이 있는데요. 이 법엔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에 의한 판단 방식. 그러니까 실제로 가명하든 비식별하든 한 다음에 이것이 실제로 얼마나 재식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회적 맥락에서 위험한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실제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이프 하버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몇 가지 식별자를 잘 정해놓습니다. 그 아이덴티파이어들을 다 제거를 하면 일단 안전한 거다라고 하는 접근 방식이 있어요. 근데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게 이제 의료정보적 접근 방식이거든요. 거기에 뭐 이름, 주소, 그다음에 그 일련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우면 대체로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이프 하버 방식인데, 지금은 기술도 너무 좋아졌고 모여주는 데이터도 너무 다양다종하고 실제로 속성값들이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몇 개를 지워가지고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할 단계는 넘어서 버렸어요. 데이터 양과 질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전문가 판단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추가적 질문입니다. 사실 실제로 데이터를 다뤄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답을 하시거든요. 도저히 선을 그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에서도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컨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베이스드 디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맥락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보통은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가명화라든가 익명화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쓸만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약간의 재식별 가능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실제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셨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재식별 가능성은 우리가 인용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예를 들면 제가 본 외국 문헌 중에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재식별 가능성이 현재의 기술과 현재의 자원, 이게 이제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물적 자원과 컴퓨팅 리소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런 자원과 시간을, 합리적 시간을 투여했을 때에도 재식별 가능성이 한 0.005% 정도 이내면 그건 안전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선을 긋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찾아가는 게 필요하니까, 만약에 경험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재식별 가능성 정도이고 이 정도의 실제 어떤 가명화 처리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유용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 주체도 보호할 수 있을 정도 양쪽의 이익을 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험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이론적인 생각도 괜찮고, 혹시 그런 걸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선을 굉장히 찾기가 어려운 건 뭐 다들 아시는 거여가지고 더 뭐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특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에 대한 정보라서 이게 어떤 기대치가 다들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내 개인 정보니까 나는 뭐 이메일도 안 알려줘,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뭐 중국에서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주민번호도 다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치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사실 접근 자체를 아예 그냥 개인한테 사실 맡겨서 판단을 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업계에서 뭐 이런 정도 해서 이 정도면 너는 보호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해 주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한테 맞고 어떤 사람들은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어떤 메커니즘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 사실 그런 쪽으로 저는 많이 접근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딱 한 그 가이드라인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컨텍스트 기반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경우는 굉장히 민감해하고 어떤 경우는 민감해하지 않고 다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이것도 다 옵션으로 줘버리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 질문입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이제 문제는 100만 명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100만 명이 굉장히 다양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실제로 데이터 처리에 반영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예 데이터를 주지 말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모든 그 아픔의 시작이 이게 내 정보인데 이거 내 건데 이게 남이 갖고 있는 거가 다 이게 고통의 시작이거든요. 개인은 유출 걱정하고 기업은 뭐 이게 내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집할 때 동의 받아야 되고 관리 암호화해서 관리하고 뭐 얼마 지나면 분리보관 내지는 파기해야 되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들 굉장히 이게 다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그냥 주지 않고 개인 영역 아닌 단말 안에서 처리하면 상당 부분의 문제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문제들도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일단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그 선을 말씀드린 건 사실 좀 어려운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선이 생기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뭔가 그래서 누군가 재식별화를 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악용을 해서 누군가의 정보를 퍼뜨린다든지 그런 거를 했을 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기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쪽에서 재식별화 같은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뭔가 악용을 했을 때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하게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가 되는 선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정확하게 정하고 그래서 그 선을 넘는 거를 용인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뭔가 악용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림으로써 악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좀 재식별화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폭넓게 인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윤석 대표님이랑 그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그 신뢰만 구축이 되어 있다면 지금은 사실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냥 전체적인 폭넓을 동의를 하고 나서 이제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많은 그 베네핏이 발생해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좀 불신이 깔려 있는데 이렇게 가명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이 되고 그런 것들을 뭐 합의되어질만 한다기보다는 잘못 좀 이렇게 비식별 오남용 했을 때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는 디텍트 할 수 있다는 신뢰만 있으면 좀 네거티브하게 다 쓸 수 있게 좀 열어주고 디텍트 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추가적 질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아마 2, 3월 내에 이제 2월이나 3월 달 전까지는 아마도 이제 하위 법령에 대한 안을 아마 공개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정부가 이 가명 조치와 관련되어진 그 하위 법령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선을 그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방법론을 제공하는 게 좋은지 절차 혹은 사람을 구성해서 정말 엑스퍼트를 모아가지고 그 전문가들 활용하게 하는 건지 사실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하면 좋을까요? 사실 양쪽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해 가지고요. 잘 들여다보면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정보 내 마음대로 쓸게 하지만 내가 책임도 질게라고 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법이 뭔가 굉장히 처벌도 많이 하고 책임도 많이 져야 되니까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정해줘. 난 그 안에서 따라만 갈게. 대신에 그것만 따라가면 책임 안 지도록 해줘 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두 개가 서로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에 있거든요. 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럽식은 사실은 전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례적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의 사업자분들은 쓰게 해줘라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부가 왜 선을 안 거주냐고 또 이제 하소연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이건 네 분께 공통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항상 특히 이런 이 블록체인과 또 그 인더스트리 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정부에 바라는 어떤 룰 같은 거에 질문 받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그 정부가 이게 심판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러니까 정부가 허가하면 해도 되고 허가하지 않은 건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컨셉으로 좀 혁신이나 새로운 거에 접근하지 않았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 정부를, 물론 정부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좀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나왔을 때는 같이 파트너로서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신뢰를 갖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슈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 있을 텐데 그 책임을 뭐 정부가 진다든지 비즈니스 주체가 진다, 분명히 뭐 분산해서 질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심판자 역할 하지 말고 좀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뭐 계속 비슷한 말씀이지만 좀 명확하게 정부는 좀 네거티브 규제로 풀어주고, 특히 데이터 3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그 활용하는 내역들만 좀 명확하게 해서 처벌 뭐 문제됐을 때 명확하게 좀 디텍트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봐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데이터 3법 관련해 가지고 여러 플레이어들이 좀 섞여 있습니다. 데이터 생성, 생산에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있고, 유통에 관련된 플레이어들이 있고, 데이터 활용에 관련된 그런 여러 플레이어들이 섞여 있는데, 사실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이거를 이제 잘못 활용하거나 잘못 남용을 했을 때 이제 처벌받는 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법안에 들어와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근데 데이터 생성이나 데이터 생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론을 좀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데이터를 그래도 내놓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분명하게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그런 가이드라인 없이 뭐 데이터 활용하는 사람이 책임지겠다라는 이유만으로 데이터를 내놨을 때 그 데이터 활용하는 사람이 사고를 쳤을 때 그 뒷감당이 데이터 생산자에게 미칠까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뭐 데이터를 내놓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특히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인 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이런 데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적어도 방법론, 가이드라인,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그 두 가지 비슷한 측면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이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든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때 지금 뭐 개인정보위원회가 이제 소위 이제 총괄 기관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텐데, 그때 이제 주로 아마 처음에는 이제 법률가 위주로 아마 구성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기왕이면 기술을 이해하시는 법률가 또는 이제 법률을 이해하는 또 기술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어떤 선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가명화, 익명화에 대한 뭐 기술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일반적으로 이제 뭐 원칙적으로 시장의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말씀하셨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 그 안 정도만 지켜주면 사실 안전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촉진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만 지키면 되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면서 오히려 기술이 뒤처진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공인인증서 문제라든지 금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관행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수준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워낙 또 비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쨌든 시작 단계에서 무엇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정부의 관여는 최소화하고 뭐 어쨌든 그와 관련된 제공자, 이용자 이런 컨소시엄이라든지 협의체라든지 이쪽에서 시장의 수준이라든지 기술 수준을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자기네들이 업계 룰을 만드는 거를 만들어줘야 것이지, 그걸 가지고 또 정부가 승인하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또 한 번의 문제가 반복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번에도 여전히 뭐 어쨌든 그런 방식, 관행이죠. 정부도 관행이고 그런데 이 관행도 벗어나는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말씀만, 저도 이제 정보의 룰 얘기 나와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 ISP 업체에서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보니까 이슈가 되다 보니 뭐 본인 확인 기간이라는 걸 만들고, 뭐 아시는 분 아시면 CI라는 게 있어서 주민번호를 인터넷에 쓸 때 대체하는 것들도
그 취지 자체는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거를 이제 CI란 걸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뭐 본인 확인 기관을 정보에서 지정하고 그들로부터 CI가를 받게 하는 형태를 만들었는데, 취지와는 다르게 지금 운영되는 걸 보면은 사실 그 CI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주민번호를 대신 그 CI 값을 받는 그 산업 자체가 통신사들을 위한 천억짜리 시장을 만들어준 꼴이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본인 확인 기간을 계속 정부가 평가해서 지정해주는 형태. 제가 달라고 하면 제가 그냥 줘도 되는데, 옛날에는 주민번호 제가 치면 됐는데 이제는 CI를 제가 받아도 낼 수가 없는 거죠. 규제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처음에 셋업할 때 이 취지에 맞게 시작은 좋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요구가 CI 값을 개인이 이제 가지고 유통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좀 바꿀 수 있는 식의 어떤 그 좀 변경 가능한 규제를 만들더라도 좀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침 또 신원 말씀하셨는데 사실 신원 확인의 특히나 아이덴티피케이션 어떤 기술 같은 것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까지 풀어줄 거냐라는 이슈는 개인정보 보호와도 연계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확한 신원 확인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주는 그 증서들은 보통은 정부가 발행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발행한 거 우리가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그래서 여권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가지고 만들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 사람의 신원을. 근데 이거를 민간에 얼마나 이양할 건지, 그리고 어느 영역까지 신원 확인을 민간에서도 허용하게 할 건지는 사실은 개인정보 이슈 말고도 또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그건 따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사실은 여러분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다 약간 다른 이제 이슈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제 바로 정부 역할입니다. 8월 5일이 되면 새로운 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제 드디어 출범하게 되는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는 완전히 기능이 달라지고,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분 권한이 생깁니다. 이제 중앙행정기관 중에 하나로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외교부나 법무부 같은 이제 그런 똑같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 제재도 할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것,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논의해봐야 될 건데, 아마 오늘 이런 논의가 실제로 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서 점점 커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 우리 지금 말씀들을 쭉 해주셨는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개인정보 이슈는 전문가가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개인정보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만약에 행정기관으로 뜬다 그러면 일반적인 장관을 임명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갈 것 같은가요? 그 자리에. 가장 큰 걱정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이 9명이 됩니다. 상임위원 2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7명은 이제 각 이제 정당에서 추천하게 되고 이제 또 위원장이 추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인선 방식을 보면 아마도 상당수는 정치인이 들어가거나 또 상당수는 어쨌거나 정당 쪽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모여가지고 이제는 굉장히 디테일한 이슈를 가지고 디테일한 사안을 가지고서 데이터셋을 놓고서 이게 정말로 이게 얼마나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있는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걸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게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이념 다툼을 하는 장이 돼버리면 사실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돼버리면 개인정보는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링 이펙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를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처리를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기간이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실제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구성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게 정말 보호위원회여야 되는지, 최근에 몇몇 칼럼들을 보시면 개인정보위원회로 바꿔야 된다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안전한 활용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네 분 다 아마 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번은 어디 팀장님부터 역순으로 할까요? 이쪽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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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가 이제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자리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가들이 활동할 수 있고 너무 그냥 앞서 제가 그 CIA 말씀도 드렸지만 거기도 뭐 본인 확인 기간 지정하는 뭐 방통위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새로운 기술 나오면 위원하고 하는데 뭐 사람들 관심이 없으니까 통신사들 CI 통하는 거 말고 추가 지정된 데가 최근에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딱 하나 그 신용사 신평사들 신용카드 회사들이 한 몇 년의 노력을 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이제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도 계속 관심을 좀 환기시키는 저희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 실제 좀 유명무실해지지 않게 계속 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호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는 보호위원회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 다 얘기가 돼야 되고요. 그 보호를 하는 이유는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 보호를 하려는 거지 보호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위원회가 여당 추천, 야당 추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병원에 보면 IRB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글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약간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면 그 임상 시험에 대해서 이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해도 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보통 그럼 IRB 위원회는 의대 교수들 또는 뭐 의대 교수랑 관련 있는 뭐 윤리학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분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이런 연구는 해도 된다,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런 거에 뭔가 조금 다른 커다란 버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IRB 위원들도 굉장히 전문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개인정보위원회도 굉장히 전문가들 위주로 좀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격이 너무 높아서 너무 높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격이 너무 높다는 말씀으로 디스를 하신 것 같은데 네,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진짜 기술을 이해하는 이제 프라이버시 엔지니어링을 이해하는 법률가 그다음에 법을 이해하는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사실 좀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단 개인정보위원회에서에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이 그 EU의 GDPR 적정성 평가를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이제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이런 통합기관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 그런 이유로 한 번 퇴짜를 맞았고 한 번은 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옆나라 이웃나라 일본은 진작에 2년 전에 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늦어지면 사실 이게 EU에 진출하려고 하는 한국 기업들 이제 국내 기업들이 진짜로 이제 산업계에 영향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서비스 같은 거 진출하려고 할 때 구비해야 되는 뭐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제 헤비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EU GDPR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맞는 그 법 체계나 어떤 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걸 인증을 받아야 사실 이런 중소기업이 대기업도 포함해서 전부 다 EU에 진출하기가 좀 쉬워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야 추천으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한다면 좀 퀘스천입니다. 그런 전문가위원회가 사실 우리나라 여야 추천으로 해가지고 전문가위원들이 전문가가 추천되는 건지 각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추천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서 명확하게 지금은 입장을 대변하는 식으로 추천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반복되는 걸 또 할 수는 없고 가장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진짜 누구다 합의하는 전문가들이 지금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서 그런 방식으로보다는 실제 전문가들 뭐 최소한 업계든지 소비자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 추천 그룹을 바꾸든지 또 하나의 방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그러니까 어쨌든 초기 이 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되면 임기를 반 정도씩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해서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또 빠지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전문가 그룹들이 피어 리뷰를 하고 전문가들이 전문가를 인정하는 게끔 해야지 이 전문가가 없는 우리 사회가 되고 있는 측면에서 어쨌든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안으로서 좀 새로운 뭐 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다 같이 아마 문제의식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이번 이제 정부의 또 다른 숙제일 것 같은데요.
실제 이 구성이 되어지면 제가 이제 개인정보 이 관련된 연구를 한 게 90년대 후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좀 넘었네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게 몇 번의 이제 변곡점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도대체 이제는 개인정보 이슈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감초예요 이게. 그래서 개인정보 이슈가 모든 부처랑 다 연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성에 기반해서 다른 모든 부처들이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리더십을 가지면 사실은 다른 부처와도 협업을 하면서 잘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다른 부처나 또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결론을 내놓는다면 그러면 사실은 다른 부처도 무시하게 되겠죠. 서로 부처 간에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 피해 누가 가냐? 국민이나 사업자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걱정이신 것 같은 똑같이 앞으로 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 다양한 분들이 기술자도 들어가야 되고 법학자도 들어가야 되고 또는 물론 시민사회도 필요하고 또 사실 의료계나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골고루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이런 논의는 우리가 오늘 아마 제가 느끼기로는 이런 논의 조직에 관한 논의는 우리가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법 개정 이후에 아마 앞으로 계속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핫 이슈가 되어 갈 것 같고요. 그런 데서 여기 계신 패널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플로어 계신 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좀 내시면서 이런 정말 합리적이고 또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 전문성에 기반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래서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일정한 제재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글로벌 리더십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약간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데이터 3법이 시행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가 좀 더 활용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어떤 곳에 많이 활용될까요? 이건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하고도 연계되는 건데요. 이제 전문가들이시니까 실제로 실무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니까 코로나 지금 이번에는 이제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이거를 예측하는 모델이 사실은 캐나다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사실 구글에서 나왔던 플루는 한 번은 성공하고 실패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 하면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를 닫았거든요. 그 밑에 뭐가 있냐?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까 무조건 빅데이터가 꼭 옳은 건 아니더라.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슈 때문에 결국은 닫았습니다. 서비스를. 근데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과거보다는 8월 4일 이전과 8월 5일 이후는 좀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좀 더 활용하게 되면 실제 국민들에게 어떤 유용한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가 이런 아까 그 마이데이터 얘기 좀 나왔으니까 그거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실생활이나 또는 공익적 측면에서 어떠한 데이터 효용 가치가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실제 예를 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앞서 제 PT에서도 좀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의 그 어떤 오퍼를 받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에 기반해서 오퍼를 받는 것들이 각각 이제 서비스 기관들이 보유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너는 이런 사람이야. 한번 키워드 하나 검색하면 주변이 온통 그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는 그 키워드로 도배가 되는데 이미 그 물건은 산지가 옛날인데 사실 정보가 이제 쓰레기로 느껴지는 거죠. 다른 걸 검색하기 전까지 계속 그러는데 실제 좀 개인 데이터들이 그렇게 좀 데이터 어떤 그 포터블리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마이데이터가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하든 개인을 통하든 좀 이렇게 교류가 되게 되면은 좀 더 자신에게 맞는 어떤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특정 상황에 맞춰서 한 사람의 나라는 사람 안에 또 여러 인격이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오늘은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지금은 이걸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맞게 서비스나 이런 게 제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점이 활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완전히 1인으로 따로 분류해가지고 저에게 딱 맞는 걸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바로 반대편 쪽의 시각에서는 공격 포인트입니다. 이게 타겟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겟팅이 많이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데이터가 저에 대한 데이터 많이 쌓이고 또 한편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분석되고 지능적으로 분석되면 저는 사실 일상생활이 다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트레이싱으로부터 또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겁니다. 양쪽을 좀 설명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 역시 풀려야 될 부분이 좀 많긴 한데 사실 그 의료계 쪽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아니면 이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나 보험공단 이런 데가 사실 큰 벽입니다. 그 내부에 있으면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연구를 한다든지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 바깥에서는 어떤 특정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3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뭐 가명 정보된 상태로 여러 기관들의 정보를 합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훨씬 더 좀 넓은 범위에서 의미 있는 프로덕트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가야 될 좀 산이 많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 데이터를 쉽게 내놓을까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남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조금만 이제 부가 설명을 드리면 이 이슈도 역시나 또 다른 논란이 있는 게 그동안에 정부가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공공 데이터는 이제 공공 기록물이거나 또는 공공 데이터들이 형식으로 있는데 이것들을 어디까지 민간에 개방시켜서 활용케 할 거냐도 또 다른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개인정보 이슈임과 동시에 공공 데이터에 대해서 어디까지 접근시켜 줄 거냐의 또 다른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실제 이번에 가명 정보가 이제 도입됐지만 가명 정보가 도입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정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제공될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넓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가 가명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제공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적어도 분석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과거보다는. 하지만 역시나 우리가 개인정보라는 것이 항상 개인정보의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모든 맥락을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공공 데이터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거냐라는 관점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 개인정보 처리라는 관점을 같이 고민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제 수요 공급 그다음에 중간자 뭐 전부 다 사실은 어떤 이해관계자들 이득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기울어진 농농장이었죠. 이제 개인이 개인 정보를 주고 나면 사실은 개인은 얻는 게 거의 없었고 이제 기껏해야 이제 맞춤형 나에게 뭐 최선의 서비스를 뭐 받는다. 그것조차도 사실은 아까 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미 샀는데 또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보상 모델, 그 개인이 내가 정보를 제공했으면 그거에 대한 정말 보상이라는 게 그냥 맞춤형 정보 이런 거 말고 진짜 보상, 이제 돈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업계에서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모델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활성화가 되는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저희 회사도 계속 그런 이제 어떤 개인 정보에 대한 보상 모델 같은 것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아마 다른 회사들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께 넘기기 전에 요 사이에서 이제 질문 설명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가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그것이 팀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내용과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팀장님께 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아까 국회에서 데이터 배당과 관련된 국회 토론에서 발표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데이터와 가치의 순환인데 그 이슈가 뭐냐면 오늘 아마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늘 경기도가 데이터 배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0원씩 실제로 금전적 가치를 돌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모델인가 하면 경기도 지역 화폐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쓰잖아요. 쓰게 되면 그 쓴 데이터를 이제 과기부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던 프로젝트 중에 데이터를 유통시키기 위한 플랫폼 센터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이 데이터를 유통시킴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그 지역 화폐를 쓴 사람들한테 이제 다시 입금을 시켜주는데 그것이 오늘 했어요. 그래서 120원씩 했답니다. 근데 세계 최초인데 원래 이게 작년 1월달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관련된 입법 발의를 했어요. 아직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 하면 사실은 데이터라는 것이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기본적인 가치 데이터가 순환되는 라이프 사이클과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만들어진 그 밸류가 가치가 순환되는 부분이 달라요.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로부터 나온 가치가 주체한테 사람한테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연결시킨 되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모델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가치를 다시 환원시키는 모델, 가치 순환 체계에 정보 주체를 끼워넣는 모델이 다양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실제로 돈을 번 기업한테 강제로 무조건 회수시키는 모델도 있고 세금 형태로 회수시키는 모델도 있고 기금 형태로 납부시키는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차등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허락해 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아니면 그냥 국민들을 똑같이 n분의 1에서 나눠주는 방식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아마 오늘 팀장님께서 그런 말씀들을 자세하게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 시간대에 말씀 못 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정보 주체의 어떤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결국은 제가 정보를 제공한 거에 대한 어떠한 가치, 사회적 가치일 수도 있고 경제적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 가치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경제적 가치를 환원시키기 위한 논의도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든가 어떤 팀장에게 생각하시는 어떤 비전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데이터가 원유고 데이터가 쌀이고 데이터가 어떻게 뭐 돈이 된다는 거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결국은 개인의 데이터가 모여진 건데 그 개인의 데이터가 모여진 거에서 다시 수익이 개인한테 배당이 된다 그럴 때 그 금전적 가치가 사실은 얼마나 클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원칙으로서의 데이터의 주인에 대해서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지만 그 푼돈이 되는 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이래 모아지면 여러 금액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한편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제 의료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심평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정보 이용에 대해서 돈을 받고 있는 것들이 저는 이걸 데이터 장사를 하는 식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인식을 갖고 되면 바람직할까 하는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료 데이터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사실 먼저 다른 데서 연구하게 데이터를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연구자들을 모아서 의료 데이터를 가공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뭐 할 수 있는 거 더 먼저 했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데이터가 팔린다는 거는 우려들을 안 했을 텐데 그거 하지 않고 데이터 장사해서 우리가 여러분한테 건강보험료 얼마 깎아줬습니다. 이런 식의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수집한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더 가치 있는 부분을 하는 노력들이 1차적이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또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들에서 제공해서 수익을 얻는 것은 2차적인 것 같은데 1차적인 활동조차 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좀 사실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또 추가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 가치 순환 관련해서 없으시면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힘들게 이 코로나 사태를 뚫고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헛걸음을 하면 안 되니까 혹시나 플로어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손을 들고 소속 밝히셔도 좋고요. 아니면 비식별 처리하셔도 좋고 하셔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인 거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끝에부터 말씀을 드리면 규제기간 말씀하셨는데요. 규제기간을 결정하는 건 오래된 행정법 이론이 있습니다. 전문가를 구성하면요.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한통속이 되어버리거든요. 제가 특정 위원회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순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술자 집단이 하면 확실하게 커뮤니케이션 되고 정교한 규제가 가능한 나쁜지와 좋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면 서로 보호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회에 정치적 압력이 들어와서 차라리 모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낫다. 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이해 못하는 논리는 궤변이다. 그죠? 그 뭔가 꼼수가 있다. 이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치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을 이해하는 기계, 예? 기계를 이해하는 인간. 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고 밸런스는 잡을 필요가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 제안 하나 나중에 이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제안을 정부에 해주실 게 뭐가 있냐면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보기관이 항상 안 움직이니까 그 프로페셔널 집단들 형성합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사회 변호사협회 같은 겁니다. 자율규제기관을 위에 그 행정위원회만 맡겨놓지 마시고 뭐 이름이 조금 협회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들이 모여서 나의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든다. 해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위임을 받아내는 방법이 시행령 만드는 단계니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 대신에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위반하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법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혹시 또 하나 검토해 주실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식별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굉장히 일반적인 릴레이션십을 발견할 것이 하는데 대개 상업적 용도는요. 타겟 마케팅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벌써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자동차 없는 사람이 스키 타러 가는데 분명히 이 차를 타고 갈 거다라는 거죠. 그러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메고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차를 타긴 탔는데 하루짜리 보험료를 파는 거죠. 근데 전화가 딱 와요. 내 자동차 없는 거 어떻게 알고. 스키 타러 간다는 정보와 내가 자동차 없이 자동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 그 렌트카에서 누가 이야기했겠죠. 그죠? 이게 벌써 속성 3개만 하면 김아무개가 지금 스키 타러 간다는 걸 그거를 되게 알고 싶어 해요. 보험사들이.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 전문가 집단에서 그냥 단순히 선을 끊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 요건은 어디 있냐면 마케팅 요건은 타겟 마케팅이 있는데 그거를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이용에서 어떻게 풀어내냐가 전문가 집단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답변하실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말씀하셨던 조직 구성 관련된 거는 그것도 되게 좋은 말씀이고요. 하여튼 균형이 잡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 특히나 정치인 쪽으로 편중되는 게 문제고 물론 당연히 그런 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셔야 되고 조직 장악도 돼야 되고 동시에 다른 부처와의 관계도 이해관계 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분들이 계속 유지되는 게 건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논의랑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왜 개인정보를 보호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거 내 거니까 아니면 나의 인격 관련됐으니까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인류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개인정보를 보호했던 게 언제부터일까요? 실제로 개인정보라는 걸 보호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생긴 거는 극히 최근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름 부르는 거 조직에서 어떤 전화해서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일단은 먼저 저기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허락받고 난 다음에 개인정보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약간 재미있으라고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개인정보는 사실 우리가 써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정부에서의 공적인 활동은 개인정보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왜 보호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질문하셨던 거랑 포인트가 맥락이 연결되는데 아까 계속 우리가 패널 분들도 맥락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디테일한 맥락.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정보의 식별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인정보를 수집해가지고 각종 속성 정보들이 많이 이제 수집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누구랑 연결만 안 되면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랑 연결되는 순간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고 누구랑 연결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 연결되는 순간 하여튼 다른 어떤
기본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권리인지 굉장히 다종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미리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데이터가 분석되면서 컴퓨터가 나오고 막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침해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실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년, 85년도에 국제적인 규범들이 나온 이유가 그때 맥락을 보시면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문제였어요. 그래서 보호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비밀로 보호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로. 이게 맥락의 차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는 과거와 현재랑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 트라우마가 하나 있어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트라우마가 뭐냐? 사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민간 사찰. 근데 그것이 과거엔 정부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사실 타겟 마케팅이라는 게 사찰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이 이루어지면서 저한테 어떠한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정보의 엄청난 집적과 처리는 그런 걸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라는 것이 실제로 모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것도 아니고 모아져서 어떠한 맥락으로 어떻게 누가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고 똑같은 판단도 사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과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서 이 맥락에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확실히 내놓는 것보다 절차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합법적인 듀 프로세스 내에서 결론이 이제 도출될 수 있는 형태가 앞으로 우리가 개인정보에 대한 거버넌스를 끌고 가야 되는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굉장히 어렵고 좋은 질문이시고요. 혹시나 추가적인 네네. 네. 저 지디넷 코리아 임유경 기자라고 하고요. 그 데이터 3법 이후에 개인정보 보호나 활용에 있어서 사실 오늘 블록체인 업체들이 많이 오셔서 드리는 질문인데 블록체인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발표만 들어서는 약간 좀 명확하지가 않은데 생성, 유통, 활용 중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이게 법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또 블록체인에 또 저장되면 막 기록이 계속 영구적으로 지속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질문이 또는 답이 해결책이 뭐냐면 이거 블록체인으로 해결하면 됩니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블록체인이 맞는 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어떤 분께서 주실까요? DID 다 하실 수 다 있을 것 네. 같은데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데이터 3법 정도에서의 블록체인 적용하는 정도는 개인정보 이제 활용한 내역에 대한 그 데이터가 정말 또 그 데이터를 이제 기관들끼리 공유했을 때 사실 상대방을 신뢰하면서 또 공유하겠지만 그 어떤 데이터의 어떤 무결성 같은 것들, 그 활용한 내역들 같은 것들은 좀 서로 활용한 기관들끼리는 투명하게 서로 공유하면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정도. 그리고 신용 정보 같은 거 활용할 때 개인이 이제 동의를 또 해야 될 텐데 그런 개인이 동의할 때에 동의한 내역 같은 것, 그리고 또 그 사람의 신원을 정말 철저하게 확인해서 이 사람 본인이 정말 동의한 게 맞는지, 이번 우리은행 사태처럼 패스워드를 막 그냥 동의 눌러서 동의가 됐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 데이터 3법 개정안 내에서도 좀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점점 더 나가면 이제 그 디바이스 블록체인의 데이터를 저장한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통하고 그 유통되는 내역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좀 이게 투명하게 트레이스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답변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기자님의 그 질문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좀 더 나아가지고 사실 기술적으로 우리가 블록체인을 구현할 때 많은 블록체인을 보면 결국 기반 중에 기술 중에 하나, 예를 들면 PKI 기술이 들어있는데 그게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던 PKI 기술과 다를 바가 있는 건지, 과연 거기에 어떤 구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실제로 운용되는 어떤 구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훨씬 더 높은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그런 궁금함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답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단
DID 쪽도 그렇고 이제 제가 좀 전에 제안했었던 이제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레가시 모델에서는 사실 기업들이 어떤 개인정보 수집할 때 수집 동의 이렇게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했다, 그다음 언제 파기했다 이런 걸 전부 다 서버에 로그로 남겨놓는데 이제 뭐 DID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가 발표했었던 그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꾸로 역으로 이제 악의적인 개인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다 내가 다 로그를 닫고 있고 뭐 오디트 상황에서는 내가 딱 제출하면 이제 자 봐라 내가 다 동의 받았다 컴플라이언스 다 지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거꾸로 나는 너한테 허용해 준 적이 없는데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하고 이제 휴대폰 뭐 샥 포맷하고 너 거기서 왜 나한테 마케팅해 하고 했을 때 이제 거꾸로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허용 이력이나 뭐 동의 이력을 이제 분산 원장에다 저장하는 이제 이런 용도로 사실 블록체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정말로 그러면 개인 정보를 충분히 보호하기에 안전하다고 신뢰해도 될까요? 그 블록체인 자체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거래 이력을 보호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 이렇게 뭐 DID도 그렇고 또는 아까 이제 그 마이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데이터를 결국은 데이터가 막 흘러다니는 걸 최대한 막는 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나 혹은 기관의 신뢰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그 부분이 맨 처음에는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여러 이제 학계에서도 스터디하고 이제 시작했었던 게 이제 핀테크 업체가 이렇게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제 정보를 모아서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다들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보안 리스크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맨 처음에는 핀테크 업체들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금융위도 이제 금융지주회사별로 하나씩 했다가 지금 또 이제 스탠스가 바뀌셔가지고 이제 금융지주사별로 복수의 라이센스를 허용하겠다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실은 리스크가 크다라는 판단의 반증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이 답변이 됐을까요? 네. 또 혹시 추가 질문이 또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더 보충. 네네. 사실은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 지금 논의에서 완전히 빠져 있는 게 데이터 상인들에 대한 일단 척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하게 이용하려는 기업체들이나 혁신 기업들이 이제 이 규제에 못 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100원에 뭐 1원에 거래하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기업에서 거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어떤 온라인 회사 플랫폼에서 근무하던 자가 그걸 빼내서 사실은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상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사람들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에요. 그 심지어 그 뭐 웃으실 때 경험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 대출을 받았는데, 그죠? 추가 대출 가능하다고 탁 찍어서 핸드폰에 날라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그런 뛰어난 기업들이 왜요? 기상에 올라와서 혁신 기업이 되면 될 텐데 숨어서 음성적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데이터 인프라는 데이터 상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 기준 같은 거라든가 그 사전에 막으려면 그 작가의 코드 오브 컨덕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업계에 모인 사람들이 그거를 공무원한테 시행령에 맡기지 말고 변호사 협회 같은 걸 만들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무조건 강제적인 협회 구성을 해서 코드 오브 컨덕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걸 좀 제안했어야 될 것 같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데이터 3법의 제 의미를 찾으려면 결국은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고 가급적이면 이제 실제로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이든 또는 조직이든 간에 합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틀을 열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합리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싸움을 했던 거고요. 이제 합리적인 틀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가면 그 이외에서 지금 말씀하신 불법적인 유통은 과감하게 근절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성적이거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나 유통은 최대한 막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건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인 처리는 자꾸 진작시킬 수 있고 그런 기반 하에서 데이터가 유통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의 기본적인 목표였었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가 다 같이 공유했지만 현재 데이터 3법은 이제 겨우 문을 연 겁니다. 겨우.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3법은 갈 길이 멀고요.
우리가 글로벌 수준에서 안전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체계와 또 한편으로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가려면 우리가 계속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도 좋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같이 그런 논의를 해가면서 전체 국민들이 같이 합의를 해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또 합법적인 그런 개인정보도 처리하면서 또 우리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해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이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